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서울 강남구 한 대형 병원 앞에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바지, 때가 묻은 운동화를 신은 정혜준, 68세.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노숙자로 여기며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노인이 연 매출 수천억 원에 중견 건설사를 이끌었던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혜준은 평생을 건설업에 바쳐 큰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쌓은 부가 진정 의미 있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와 함께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분을 정리하고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원, 장학재단. 그의 재산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까? 아니면 자신들의 상속분이 날아간 것을 원망할까?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진 것처럼 행동하며 자녀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가난해진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까요? 정혜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정민수는 이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인 그는 의사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준은 깊은 숨을 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런 초라한 노인이 왜 여기 있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외과 의국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수 과장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환자분이신가요? 정혜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차림으로? 정혜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들아, 오랜만이다. 좀 어려워져서 그런데.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고 몇몇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외과 과장의 아버지가 저런 모습이라니. 민수의 체면은 구겨졌습니다. 아버지, 일단 밖으로 나가요. 여기서는 곤란해요. 정혜준은 아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자신이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밖 카페에 앉은 민수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회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혜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잘못돼서 모든 걸 잃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려는 건 아니죠? 정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왔다. 민수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수술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 정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잠깐 들러도 될까?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좀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고 대신 근처 여관비는 제가 드릴게요. 정혜준은 아들의 거절을 예상했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괜찮다. 이해한다. 그날 밤 낡은 여관에서 정혜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예상한 대로군.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니 이해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정혜준은 첫째 아들 민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민수 가족. 하지만 정혜준은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들 부부가 얼마나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민수의 아내 윤지영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비와 아파트 대출로 매달 허리가 휘어질 정도였고 늘 돈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아버지가 이런 몰골로 나타난 것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정혜준이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지영이 나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본 혜준의 모습에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왜 이런 차림으로? 정혜준이 미안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좀 어려워져서 손자들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 지영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선 정혜준을 보고 두 손자가 놀라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선물을 가져다 주던 멋진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영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몰골로는 애들이 겁먹어요. 좀 단정하게 하시고 오시면 안 돼요? 정혜준의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급히 와서. 지영은 계속해서 차가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혹시 돈 때문에 오신 건 아니시죠? 저희도 지금 빠듯해서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정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 보고 싶어서.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을 하시든지.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집에까지 오시면. 지영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 계속 오시면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웃들 시선도 있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현재 모습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연락 없이 오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따로 시간 내서 뵐게요. 정혜준은 손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며 할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보면 달려와 안겼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준은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조차 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알겠다. 미안했다. 정혜준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뒤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애들 체면도 있고. 정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내 말이 맞다. 문을 나서는 정혜준의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웃들이 볼까봐, 아이들 친구들이 알까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지영은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왜 하필 이런 때에. 우리도 빠듯한데. 아파트 복도를 걸어나가는 정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첫째 아들 가족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행동하는 법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혜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둘째를 만나볼 차례다. 과연 승호는 어떻게 반응할까? 정혜준의 둘째 아들 정승호는 경기도 안양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이 집은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아버지가 보증을 서줘서 마련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정혜준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의 전세 자금을 지원해줬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서 승호는 자가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의 도움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습니다. 승호는 중소기업에서 중간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연봉은 빠듯했고, 최근 경기 불황으로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승호의 아내 박선아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에 보탬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저녁 7시쯤 정혜준이 승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선아가 나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런. 정혜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아야,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승우 있나? 선아는 당황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승우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차림으로? 정혜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모든 걸 다 잃었다. 승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저희한테 돈을 빌리러 오신 건 아니죠? 정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승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어떤지. 회사도 요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애 학원비에 관리비까지. 선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차라리 구청이나 복지관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혜준은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지관이라니. 자신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무력한 노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12살 손자 지훈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더러워요? 지훈의 순진한 말에 정혜준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선아가 아이를 방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방에 가서 숙제해. 승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매달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하고 애 교육비에. 저도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혜준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미안하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어려우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세요.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정혜준은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더 이상 패 끼치지 않겠다. 승호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인정머리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유가 없어서. 정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해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지. 현관문을 나서며 정혜준은 뒤돌아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보증을 서주어 마련한 이 집에서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호는 문을 닫고 나서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난감하네. 아버지가 이렇게 되실 줄 몰랐어.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복지관에서 도움받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승호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활도 빠듯한데 어떻게 아버지까지 챙길 수 있을까? 정혜준은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둘째도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가족의 정도 별 수 없는 법이지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딸 소연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혜준의 막내딸 정소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네 김밥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곳은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소연은 3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오빠들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정혜준이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마지막 손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정혜준을 보자마자 소연은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의 고생을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정혜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소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빨리 앉으세요. 소연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따뜻한 국물이 있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버지, 우선 따뜻한 거 드시고 천천히 얘기해요. 아무것도 드신 게 없으시죠? 정혜준은 딸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빠들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소연의 두 아이가 나왔습니다. 11살 딸 은지와 9살 아들 민재였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말랐어요? 정혜주는 오랜만에 순수한 사랑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손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니까 조용히 해. 빨리 씻고 와서 할아버지랑 밥 먹자. 은지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엄마가 따뜻하게 해드릴 거예요. 민재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저희 방에서 같이 자요. 정혜주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진심을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김치찌개와 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제대로 드신 게 언제예요? 정혜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정을 느껴서였습니다. 맛있다, 소연아. 정말 맛있다. 소연은 아버지가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굶으셨으면 이렇게 드실까? 아버지, 앞으로는 여기서 지내세요. 방은 좁지만. 정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도 힘든데 어떡해.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가족이 어디 있어요? 힘든 일은 함께 해야죠.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를 위해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래된 이불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빨아서 말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이불 따뜻해요. 제가 어제 말렸거든요. 정혜주는 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소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소연이 아버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정혜주는 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진실은 말하지 않고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혜주는 딸의 반응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르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다. 그날 밤 정혜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그 어떤 호텔보다 포근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밤이었습니다. 정혜준이 소연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연은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분식집을 준비하면서도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겼고 저녁에는 영양가 있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은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아버지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민재는 할아버지와 함께 숙제를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정혜주는 이런 따뜻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준의 오랜 친구 최만식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만식은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40년 넘게 정혜준과 우정을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혜준의 실험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혜준아, 자식들 시험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큰 상처 주지는 말게. 특히 소연이한테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정혜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만식아, 나도 알아. 이 아이만은 정말 다르더라.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는 아이야. 만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끝내는 게 어때? 소연이가 너무 무리하고 있어. 자기 몸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내 걱정만 하고. 정혜준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신경 쓸 일이 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이 분식집 정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운 후 정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소연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준이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속였다. 소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였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준이 깊은 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업에 실패한 게 아니야.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회에 환원하셨다고요? 그럼 일부러 이런 차림으로? 정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오빠들은 내가 가난해지자 등을 돌렸어. 체면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만 너만은 달랐다.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시험을? 정혜준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난 확인하고 싶었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너를 통해 알았다. 정혜준이 서류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사회 환원하기 전에 미리 따로 준비해 둔 거야. 강남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은 돼. 소연이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큰데.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정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내 진심에 대한 내 답이다. 내가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야. 소연이 울며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안 돼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돼요. 정혜준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어. 하지만 너처럼 마음을 다해주는 자식에게는 삶의 기반을 남기고 싶다. 소연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빠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정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화를 낼 거야.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게 그들의 진심이었어. 그날 밤 정혜준과 소연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준은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회 환원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했고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며칠 후 정혜준은 친구 만식과 함께 소연의 분식집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만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소연이 같은 딸이 있어서. 정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지. 이 아이를 통해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소연이 안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식 아저씨, 많이 드세요. 정혜준은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의 진심을 시험한 긴 여정 끝에 그는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풍요로운 딸을 통해 진정한 유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정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준 소연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자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혜준이 진실을 밝힌 지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가 소연의 분식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정혜준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야, 일단 앉아라. 앉긴 무슨. 아버지가 우리를 바보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왜 사회에 기부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 몰래. 소연이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목소리 좀 낮춰요. 손님들이. 민수가 소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런 연극에 동참한 거고. 오빠,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며칠 전에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둘째 승호도 아내 선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 역시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선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민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한테는 상가 건물을 주셨다면서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보여준 게 너희들의 진심이었어.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승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심이라뇨? 아버지,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요.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당황한 거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체면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아버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의사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정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승우야.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소연이 오빠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께서 힘드셨을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민수가 소연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너는 혼자서 분식집이나 하면서 살던 사람이잖아. 우리는 사회적 체면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상황이 달라. 선아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소연 아가씨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달라요. 그 말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혜준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소연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민수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아버지도 너무하세요. 소연이만 편드시고.
우리가 뭐 나쁜 자식들인가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랬던 건데. 승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상가 건물 소연이 혼자 갖는 게 맞나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정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난해졌을 때 등을 돌렸어. 소연이만이 나를 받아줬고 진심으로 보살펴줬다.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당황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아가 동조했습니다. 미리 상황을 알았다면 우리도 달랐을 거예요. 정혜준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너희들은 미리 알았을 때만 잘해주는 거지. 정말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그때 소연의 아이들인 은지와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에 무서워하며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큰아버지들이 화내요? 민수가 아이들을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그 결정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불공평해요. 정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민수와 승호는 화가 난 채로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민수가 마지막으로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도 참 교활하더라. 혼자서 다 가져가려고. 소연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정혜준은 소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오빠들도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정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가족 간의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정혜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시험이 필요했을까? 진실을 확인했지만 대신 가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소연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오빠들도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 거예요. 정혜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두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딸이 있어 위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정혜준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연 같은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